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한 켠. 작은 마당을 가진 낡은 집에서 이 동식 75은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늘 그렇듯 알람은 필요 없는 삶이었다. 슬리퍼를 끌고 주방으로 가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약을 삼켰다. 바람이 살짝 스미는 창틀 옆 테이블에 앉아 차를 우려내며 마른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7월 12일 맑음. 은혁이가 올까 안 오겠지. 그래도 오늘은 전화 오겠지. 아마도? 그의 손은 조금 떨렸고 글씨는 나날이 작아지고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아내와 아들 은혁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는 가만히 그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리 은혁이 요즘 많이 바쁜가 봐. 문득 핸드폰이 진동했다. 심장이 살짝 떨렸다. 은혁이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시간 내서 갈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짧은 문자 한 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쁘겠지. 나도 한창 때는 그랬으니까. 마당에 나가 물조리개를 들고 오래된 화분들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아내가 생전에 아꼈던 장미 화분엔 좀 더 오래 물을 주었다. 그때였다. 낯익은 자동차 소리.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은혁과 그의 아내 민경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놀라셨어요. 갑자기 오게 돼서 민경의 목소리는 밝았고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은혁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버지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그는 당황한 듯 웃었다. 좋은 소식이라니 뭐가 그리 급하게. 민경이 먼저 나서 말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니까요. 저희가 작정했어요. 아버지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모시기로요. 공기 좋고 음식 잘 나오는 곳이에요. 딱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죠. 그 순간 동식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시선은 은혁의 얼굴을 응시했다. 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엔 묘한 망설임이 스쳐갔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눈빛의 흔들림은 동식의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파문을 남겼다.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은혁은 말없이 젓가락을 놀렸고 민경은 끝없이 밝은 미소를 유지했다. 식탁 한쪽 빈자리 하나에 놓인 수저는 끝내 쓰이지 않았다. 그곳은 정말 좋아요, 아버지. 민경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다. 넓은 정원, 밝은 햇살, 웃고 있는 노인들. 보세요. 여긴 최근에 지어진 곳이라 시설도 좋고 주변 경치도 끝내줘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딱이죠. 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아버지가 편히 계시기엔 이젠 저희 집보다는 더 좋은 환경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이 동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가 집에서 불편했나?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른 생각.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니들 마음이 그렇다면 한 번 가보자꾸나.
민경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감싸며 말했다. 역시 아버지는 이해심이 깊으세요. 우리 이번 주말에 출발해요. 1, 2주만 있어 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속 계셔도 되고요. 은혁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마치 여행이라 생각하세요, 아버지. 기분 전환도 하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동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엔 작은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여행, 마지막 여행일까? 그 생각은 바로 사라졌지만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남았다. 그날 밤 동식은 평소보다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손끝은 어린 시절 은혁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땐 너만 보면 힘이 났는데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뒤에서 벽시계가 똑똑 밤을 천천히 삼키고 있었다. 그는 잠들기 전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줄을 썼다. 은혁이와 민경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한다. 마치 선물처럼 포장된 말들 속에 묘하게 싸늘한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내 아들이니까. 토요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그날 동식은 구김없는 셔츠에 스웨터를 껴입고 마당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민경이 차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은혁은 트렁크를 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민경은 신나게 말했다. 거기 도착하면 요양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시설도 깨끗하고 식단도 정성껏 챙겨줘요. 그렇구나. 동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들이 점점 멀어지고 나무들이 많아지며 풍경이 달라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어느 외곽 도로에서 빠져나가 산기슭에 위치한 큰 건물 앞에 멈췄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푸른 하늘 실버케어 센터 동식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여기 요양원인가? 은혁이 재빨리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휴양소 개념이에요. 며칠 쉬시고 결정하세요. 민경이 그의 팔을 끼며 건물 안으로 이끌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안내도 해드릴 거예요. 접수대에서 간단한 서류 절차가 이루어졌고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식은 뒤를 돌아보았다. 은혁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저희는 잠깐 차 좀 보고 올게요. 곧 다시 올게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직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복된 향기로운 음악과 조명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방은 깔끔했지만 창문 밖엔 콘크리트 담장이 높게 서 있었다. 짐을 내려놓고 그는 창가에 앉아 작은 텃밭을 바라봤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은혁아, 방은 괜찮다. 밥은 언제쯤 같이 먹나?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한 번 더 걸었다. 여전히 무응답. 그 순간 밖에서 차가 급히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동식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하얀 SUV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사라졌다. 그 번호판 익숙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음성 안내. 아들이 떠났다.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걸까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그 방의 적막함을 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이동식은 식당으로 내려갔다. 조용한 분위기,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 몇몇 어르신들이 그를 향해 짧은 눈인사를 건넸지만 말은 없었다. 그는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미지근한 된장국, 차가운 밥.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은혁이는 언제 오려나.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은혁아, 잘 도착했니? 오늘은 혹시 올 수 있니? 아버지가 밥 한 끼는 같이 먹고 싶다. 1시간, 2시간, 답장이 없었다. 점심이 지나고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혹시 제 아들이 연락처 남기고 갔나요? 직원은 쿨하게 대답했다. 이미 가족 정보는 다 등록됐고요. 요양 위임 동의서도 다 사인받았습니다. 동의서요, 그건 언제? 첫날 도착하시기 전에요. 직접 사인하셨잖아요. 동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직원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같은 음성 안내만 반복되었다. 그는 주소록을 뒤졌다. 민경 은혁 회사 집 전화. 모두 같은 결과. 그 순간 한 가지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설마 진짜로 나를 두고 간 건가?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가죽 봉투를 꺼냈다. 거기엔 자신의 집 등기 서류가 들어있었다. 분명히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집. 그런데 서류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다른 서류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 소유자 이재호, 상대 계약인 김민경, 상세 매도 완료. 날짜 지난주.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를 집어들던 손이 그대로 허공에서 멈췄다. 내 집이 이미 팔렸다고. 그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물고 있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다. 그가 그렇게 앉아 있을 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건 젊은 간호사 유나였다. 동식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내밀었다. 유나는 서류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건 어르신께서 모르셨던 거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동식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모든 소리는 사라졌다. 전화기 너머의 세상도, 내 집도, 내 자리도. 그리고 그는 핸드폰을 서랍 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그를 찾는 발소리도 없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는 시간을 맞춰 식당에 나갔다. 하지만 늘 혼자였고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날 오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유나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이 어르신,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동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이미 오래 전부터 빛이 사라져 있었다. 유나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어르신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몰래 확인한 거예요.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제목은 짧았다. 구 이동식 씨 자택에서 자연사. 사진에는 동식의 옛집이 배경으로 나왔고 한쪽에는 검은 리본을 단 영정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사진 속 얼굴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숨을 멈춘 듯한 침묵이 공간을 휘감았다. 이게 뭐야, 내가 죽었다고?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경 씨가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냈대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다고. 아마 보험 처리나 행정상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죽었다고. 내가 살아있는데도 그 자식들이. 손이 떨리며 태블릿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에 여전히 구 이동식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심장은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유나가 급히 다가와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숨 쉬세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진짜 나는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는 벽에 기대 앉았다. 손끝으로 자신의 팔을 짚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피가 따뜻한데 나는 살아있는데.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이미 죽은 자로 만들었다. 그날 밤 요양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그는 사진이 붙어있던 기사 화면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침묵 속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이동식, 나는 이동식이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이 동식의 마음엔 단 한 줄기 빛도 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식당에 들어섰다. 그곳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아침 식사는 미지근했고 어르신들은 각자 익숙한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빈자리 하나를 찾아 조용히 앉았다. 맞은편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슬쩍 들었다. 흘낏 바라본 뒤 다시 밤만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식판 위의 반찬들이 하루 전, 이틀 전과 똑같아 보였다. 모양도 색도 맛도 없이. 바로 옆 테이블에서 두 어르신이 조용히 수군거렸다. 저분 들었어요. 가족이 없대요. 가짜 이름으로 입소했대요. 그냥 버려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동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니, 그 말이 그를 찔러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속옷 사이에 숨겨뒀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혁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든 서툰 연필꽂이가 들어있었다. 휘어진 나무 조각 덜 마른 본드 자국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 아빠, 사랑해요.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가 기대고 있던 벽이 점점 멀어지는 듯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방문이 열렸고 유나가 들어왔다. 어르신, 식사 안 하셨어요. 아무도 못 뵀다고.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나무 상자만 꽉 움켜쥐고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 계시기만 해도 돼요. 말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처음으로 그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온몸이 떨렸다. 유나는 그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햇살은 이미 기울어 창틀 아래 긴 그림자만 남겨두었다. 이 동식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귀를 막은 것도 아닌데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을 맴도는 하나의 문장만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들은 마치 녹음된 카세트처럼 속삭이듯 반복되었다. 그는 이불을 덮었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보험금도 있고 정리할 건 다 했잖아. 이젠 그냥 조용히 지내게 해드리자고. 목소리는 분명 민경의 것이었고 조용히 대꾸하는 은혁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래, 뭐 그렇게까지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내가 듣고 있는 건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향한 말들이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고 말라 있었고 눈가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였나? 그 말에 또다시 속삭임이 되돌아왔다. 왜 아버지랑 살아야 해? 이젠 우리 인생 좀 살자고. 그는 귀를 막았다. 손으로 힘껏. 그러나 그 소리는 그의 손을 뚫고 가슴 속에서 울렸다. 그만 좀 해. 그만. 그는 주저앉았다. 거울 앞 차가운 바닥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아내가 웃으며 은혁의 손을 잡고 말하던 그날. 이 아이는 꼭 착한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그 장면이 천천히 찢어지는 듯 사라졌다. 그는 울지도 않았다. 단지 입술을 깨물고 자신을 부여잡을 뿐이었다. 마치 그 소리들이 자신을 찢어밟힐까 두려워 몸을 웅크린 작은 아이처럼. 늦은 밤 요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천장에 흐릿하게 켜진 등 아래 이 동식은 다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감정이 사라진 듯 멍한 표정만 남아 있었다. 그러다 거울 속 어딘가에서 나치근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시간이 되감기듯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서울의 겨울 눈이 쌓인 어느 날, 젊은 동식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은혁을 등에 업고 있었다. 작은 아이가 그의 귀에 속삭인다.
아빠, 나 너무 추워. 조금만 참자. 곧 집이야. 우리 집엔 따뜻한 국 끓여놨어. 그의 말에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목을 꼭 감싼다. 그 눈빛엔 세상을 다 가진 아이의 믿음이 있었다. 또 다른 장면. 어린 은혁이 자전거를 배우던 날.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고 울먹이는 아이 옆에 동식은 무릎을 꿇고 앉아 말한다. 괜찮아. 넘어지는 게 배움이야. 다음엔 안 넘어질 수 있어. 그 말에 은혁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페달을 밟았다. 또 다른 날, 가난했던 시절, 저녁을 굶고 아들의 학원비를 챙기던 밤. 아내가 묻는다. 당신은 언제 좀 쉬어? 나는 괜찮아. 저 아이만 사람처럼 자라면 나중엔 나를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 장면들 속에서 동식은 항상 웃고 있었고 그의 두 손은 언제나 무언가를 감싸 안고 있었다. 믿음, 가족, 희망. 다시 현재, 거울 앞.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토록 지켜온 믿음이, 그토록 바랐던 사랑이, 그토록 바채웠던 희망이 지금 이곳에선 아무 쓸모없는 과거가 되어 있었다. 그는 거울에 손을 댔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마치 그때의 따뜻한 청아는 다른 세계에 사는 듯은 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애는 다 잊었겠지. 나는 아직도 그 순간에 사는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무너진 듯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침대 옆 탁자 위엔 그가 꺼내둔 어린 은혁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네가 그때처럼 한 번만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방 안에 스며들었고 밖에선 바람 한 줄기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에 가로등조차 꺼져 있었고 어둠은 요양원 전체를 삼켜버렸다. 이 동식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다. 손가락 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글씨를 또렷하게 쓰려 애썼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더는 버틸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그저 사라질 뿐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작은 서랍에서 낡은 와이셔츠 한 벌을 꺼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주 손으로 다려주던 그 옷이었다. 천천히 단추를 잠그고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동식, 수고했다. 그 말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낮고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요양원 3층, 그 창문은 조금만 밀면 열리는 구조였다. 그는 창틀에 올라섰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아래는 어둠 속 잔디밭이 흐릿하게 보였다. 마치 그 아래로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 어르신 유나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없어도 돼. 그 말에 유나는 울먹이며 외쳤다. 아니에요, 어르신은?
아직 여기 있어야 해요. 누군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그 말에 그의 손이 조금 흔들렸다. 이야기. 네. 어르신이 여기까지 살아온 이야기.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전 그래요. 동식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에서 내려왔다. 그는 바닥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던 거야. 유나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살 이유부터 다시 찾아볼까요? 그날 새벽. 요양원 복되는 아주 조용한 발소리. 2개가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수첩 한 장. 내일은 창문이 아닌 문으로 나가보자.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 동식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젯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눌러보았다.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는 누군가가 접어놓은 담요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 하나. 창문보다 더 넓은 문이 있어요. 유나 올림. 그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수첩 한 켠에 넣었다. 점심시간 무렵 유나는 식당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동식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 햇볕 좋아요. 마당 산책 같이 가보실래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정원 고요한 공기 속에서 2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어르신 어제 무서우셨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다. 죽는 건 안 무서웠어요. 다만 아무도 모른 채 사라질까봐 그게 더 두려웠지.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전 간호사가 아니라 기록 활동가이기도 해요. 요양원 어르신들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일을 해요. 어르신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동식은 작게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얘기를 더 하겠나. 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르신은 아직 여기 계시고 아직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 말에 동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싸운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진실은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게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아래 자신의 삶이 모두 묻혀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조금의 온기와 설득이 있었다. 만약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유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어르신이 기억하고 싶은 장면부터요. 그 말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방 안부를 모두 켜고 앉았다. 책상 위에 하얀 종이를 꺼내고 펜을 잡았다. 그리고 한 글자씩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동식, 1949년 서울 출생, 목수였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다. 그리고 지금 잊힌 사람이다. 그 순간 작은 불꽃이 가슴 안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듯 했다. 며칠 후 유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혹시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해 보실래요? 동식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혹시 또 인나 유나는 그를 데리고 요양원 구석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엔 이미 3명의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분들도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여기에 계세요. 그리고 어르신처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로 살고 계세요. 동식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가장 나이가 많은 백발의 남자였다. 나는 퇴직한 날 아들이 내 통장을 가져갔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데려다 주더군. 회사에서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른다. 옆에 앉은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내 딸은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했다. 병원 진단서도 조작한 것 같아. 내 연금을 그대로 가져갔어. 조용히 듣고 있던 동식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나도 집을 팔린 줄 몰랐다. 죽었다는 기사까지 봤지.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더군. 3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휴게실은 매일 밤 같은 시간 작은 고백의 방이 되었다. 누군가는 잊힌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고 누군가는 한때 아들과 나누었던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들은 울지 않았다. 이미 울음을 다 써버렸기에. 하지만 그들의 말은 서로에게 칼이 아닌 온기가 되었다. 유나는 모든 이야기를 녹음하고 정리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을 디지털 문서로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이건 기록이자 증거예요. 그녀의 말에 동식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다시 목소리를 갖는다면 그들도 다시 외면할 수 없겠지. 그날 밤 동식은 수첩에 새 문장을 더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용히 죽지 않을 것이다. 작은 방 안에 오래된 전등이 깜빡이더니 이내 은은한 빛을 머금었다. 이른 아침. 유나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동식의 방을 두드렸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오늘 진짜로 밖으로 나가봐요. 동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망치지 않는다. 서울시청 근처 한 무료 법률지원센터. 유나의 소개로 연결된 공익변호사 정유진은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동식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한마디의 추임새도 없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고 한 장의 화면을 보여주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입니다. 현재 명의는 김민경 씨. 이전 시점은 6주 전 서명자 이동식. 하지만 여기 서명 어르신 필체 맞으세요. 동식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저렇게 안 써. 게다가 6주 전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야. 왼손으로도 글씨 쓰기 힘들었어. 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사망 보도도 가족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포된 자료라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보험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동식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다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 네. 문제는 이 사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한 방송사 제작진과 만났다. 유나가 운영하던 SNS 기록 활동 계정에 올라온 이동식의 일기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작가가 말했다. 선생님 카메라 앞에 서시겠어요? 얼굴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 이야기는 세상에 꼭 들려야 합니다. 동식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숨으면 또 지워지겠죠? 이번엔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니까. 촬영은 요양원 내 도서실에서 진행되었다. 동식은 마이크를 차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 이름은 이동식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버려졌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자 촬영장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다.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묻히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잊더라도 나는 나를 기억하겠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작가가 눈시울을 훔쳤다. 정유진 변호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네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동식은 책상 위에 다시 수첩을 펼쳤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바깥엔 살랑이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번엔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바람은 어딘가로 향하는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작은 태블릿을 들고 동식의 방으로 들어왔다. 어르신, 우리가 오늘부터 직접 세상과 이야기해 볼까요? 동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앞에서 오이 아벼 배서 말했으니 이젠 내 목소리가 멀리 가야겠지. 유나는 SNS 계정을 개설했다. 이름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했다. 이친 아버지 이동식. 그 계정의 첫 게시물엔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갔다. 동식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이름은 이동식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도 이름도 가족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영상은 단 1분 48초. 배경은 요양원 한켠 조용한 도서실. 조명도 효과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만큼 날카로웠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처럼 버려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첫날 영상은 3,000 조회수. 둘째 날엔 5만, 셋째 날엔 댓글 수천 개가 달리기 시작했다. 울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세요. 오늘 꼭 찾아뵐게요.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이자 모두의 미래입니다. 잊혀진 목소리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네요. 계정은 순식간에 노년의 인권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젠 어르신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어요. 동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을 뿐이야. 누구의 영웅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었어.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날 밤 동식은 SNS에 직접 글을 올렸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잊히지 않겠다. 사진은 그가 직접 찍은 요양원 창밖 나무 한 그루. 겨울을 지나며 가지는 앙상했지만 가지 끝에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만 번 공유되었다. 누군가는 댓글에 남겼다. 이 나무는 바로 우리예요.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고맙습니다, 동식 어르신. 그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다가 하나의 댓글에서 손을 멈추었다. 당신이 아직 살아 있어줘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다. 이번엔 미소가 입술에서 눈가까지 천천히 번져나갔다. 서울 시청 근처 정유진 변호사의 사무실. 동식은 유나와 함께 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2개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하나는 6주 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다른 하나는 동식이 직접 손으로 쓴 메모. 정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2 글씨를 비교해 보세요. 어르신이 지금 쓴 글과 계약서 속 사인이요. 동식은 고개를 숙여 문서를 바라봤다. 그리고 손끝을 따라 한 획씩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이건 오른손 글씨야. 나는 왼손으로도 이 정도 곧게 못 써. 난 손가락이 굳어서 획도 떨려. 정유진은 곧바로 사설문서 감정센터로 문서를 전달했고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다. 유나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인 필체로 판단되지 않음. 그 말 한 줄이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동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종이를 바라보다 낮게 속삭였다. 이걸 누가 했을까 정유진은 한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민경 씨의 과거 이력입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인턴 경력 보유. 동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흠 잡히지 않게 그렇게 한 거야. 그는 눈을 감았다. 그토록 밝은 미소를 짓던 며느리, 자신에게 과일을 깎아주던 손, 함께 찍은 가족사진 속 언제나 옆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인 거였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은혁이는 몰랐을까? 아니면 같이 한 걸까? 정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족 간의 재산 이전 과정에서 2 사람이 함께 움직인 흔적이 많습니다. 동식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난 가족이라고 믿었어. 그래서 서명도 안 했고 확인도 안 했고 그냥 믿었어. 그의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주먹으로 바뀌었다. 그 믿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 유나는 그의 옆에 앉아 살며시 손을 잡았다. 이제 믿음은 저희가 드릴게요. 그들은 부서졌고 우리는 기록할 거예요. 그날 밤 동식은 SNS에 새 글을 남겼다. 그들이 법을 이용해 나를 지웠다면 나는 법으로 그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는 말할 시간이다. 댓글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달렸다. 이 글 꼭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실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덮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음 장 수첩을 넘기며 펜을 들었다. 분노가 아니라 증명으로 간다.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이긴다. 그 글자를 쓰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민원원 접수 창구 앞. 이동식은 정장을 입고 유나 변호사 정유진과 함께 서 있었다. 정유진이 접수 서류를 꺼내며 물었다. 어르신 이 서류 직접 사인하시겠어요? 그는 펜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하지만 뚜렷한 필체로 이름을 적었다. 이동식, 사망을 부정당한 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자, 서류가 정식 접수되었다. 고소대상 이재호, 김민경, 혐의 사문서 위조 재산, 사기 허위 신고에 의한 명예훼손. 유나가 조용히 물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게 복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 삶을 되찾는 일일 뿐이야. 정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닌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날 오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죽음을 선고당한 아버지. 그가 말하는 가족의 배신과 늦은 정의, 인터뷰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카메라 앞 동식은 마이크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숨 쉬고 있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나를 죽었다고 했다. 왜냐고요? 내가 불편했으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이 수천 명의 시청자에게 전해졌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어르신의 용기 사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이걸 통해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돌려받고 싶은 건 집도 돈도 아니에요. 내 이름, 내 존재,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걸 세상이 알았으면 해요. 그 말에 기자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방송이 끝나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유나가 물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산책. 단순한 산책이요. 응. 숨 안 참으면서 걷는 산책.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고 살아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가진 채.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그는 수첩에 한 줄을 더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진실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비가 슬픔이 아닌 시작처럼 느껴졌다. SBS 8시 뉴스. 대한민국의 저녁이라 불리는 시간. 그날 메인 타이틀은 이례적으로 한 인물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기유 이동식 씨 살아 돌아오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화면 위 자막은 시청자들의 눈을 단번에 붙잡았다. 영상은 요양원 도서실. 동식이 조용히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저는 이동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가족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집을 팔기 위해 저를 세상에서 지웠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고 눈가에 선 선명한 고통의 흔적은 무엇보다 강한 증거였다. 뉴스 화면이 바뀌었다. 정유진 변호사가 인터뷰에 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고령자 재산권 침해, 생존권 부정,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 부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동식의 목소리. 나는 내가 누군지 잊지 않기 위해 말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침묵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여파는 시작이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이동식 살아있는 고인 요양원 배신 사건. SNS는 온통 이동식을 전 기억합니다. 해시태그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언론사 연락을 시도하는 시민단체 법제화 검토에 나선 국회의원들까지. 그날 밤 뉴스 후속 보도가 올라왔다. 이재호 씨 이동식 사건 관련 임시 직무 정지 결정, 김민경 씨 SNS 비공개 전환, 사무실 폐쇄 윤하는 태블릿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르신. 동식은 말없이 TV 화면을 바라봤다. 자신의 얼굴이 다시 나왔다. 뉴스의 마무리 인터뷰였다. 아들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들이 날 기억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잠시 후 그는 TV를 껐다. 그러곤 말없이 수첩을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5년 4월 18일. 내가 세상에 다시 등장한 날. 그 글자들 위로 그의 그림자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번엔 그림자조차도 힘있는 모습이었다. 서울 강남 고층 빌딩의 18층. 모던한 디자인의 오피스. 전국 프랜차이즈를 거느린 JM 글로벌의 대표실. 이재호는 붉어진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 중이던 임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표님, S사, M사, 그리고 오늘 아침엔 H사까지 모두 계약 철회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대외 신뢰도 하락. 이미 커뮤니티에선 가족 학대 기업 대표라는 꼬리표가, 주요 광고주들도 이미지 리스크를 우려하는 중입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뉴스 화면 속 자신의 아버지 이동식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그가 내 아들이란 걸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나를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대표님, 사모님께서 오늘부로 회사 내 모든 지분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경이가 왜, 그리고 이사회에서 긴급 경영 안정화 논의가 요청되었습니다. 사실상 직무정지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그냥 뉴스 하나일 뿐이잖아. 하지만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은 사람이라 속였다는 건 우리와 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처럼 거래처 이메일들이 차례차례 계약 종료 요청서를 보내오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책상 위엔 지난주까지 사용하던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켜져 있었고 화면 속에는 그가 씩 웃으며 말하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가장 정직한 경영인.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고개를 떨궜다. 손으로 눈을 가리며 작게 웃음을 흘렸다. 신뢰, 정직. 그는 자신이 무엇을 무너뜨렸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손으로. 그 시각 요양원에서 유나는 태블릿을 건네주며 말했다. 어르신 보세요. JM글로벌 주가 사흘 연속 하한가예요. 언론에서 윤리 리스크로 분류됐대요. 동식은 태블릿을 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무너지는 건 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지. 그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썼다. 이건 아들의 패배가 아니다. 그의 양심이 자초한 결과일 뿐. 서울 어딘가. 재호는 그날 밤 고요한 사무실에서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를 변명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조차도 자신을 변명할 수 없었다. 봄바람이 부는 아침, 서울 서초구 중심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 곳곳 전봇대, 버스 정류장, 카페, 출입문. 심지어 지하철, 개찰구 옆에도 똑같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 사람을 기억하세요. 구 이동식 씨, 실제로는 살아있었던 아버지.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자로 만들고 그 집을 팔고 보험을 챙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SBS 보도자료 참조. 살아있는 고인 맨 이동식을 기억합니다. 그 아래에는 이동식의 흑백 사진. 조용히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이 묘하게 고요하면서도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듯 했다. 사람들은 종이 앞에 멈춰 섰고 사진을 찍었고 SNS에 공유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전단지 자원배포단이라는 그룹까지 만들어졌고 중년 여성 모임에서는 우리 부모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재호의 회사 앞 정문 옆 게시판엔 이미 수십 장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직원 몇 명이 몰래 그것을 때려다 길거리 인터뷰 중이던 카메라에 찍혔다. 기자가 말했다. 회사는 침묵하지만 시민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도봉구의 한 중학교 담장에도 그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 절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요양원에선 유나가 전단지를 한 장 접어 동식에게 보여주었다. 어르신 이거 지하철 출구 앞에서 어떤 분이 배포하셨대요. 심지어 직접 프린트까지 하셨다고. 동식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복수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이제는 기억이 되었구나. 그날 밤 그는 침대에 앉아 SNS에 글을 남겼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낯선 이름들을 가진 가족 여러분께. 그 시각, 재호는 건물 주차장에 내려오다 주차된 자신의 차 유리에 한 장의 종이가 끼워진 걸 발견했다. 전단지였다. 자신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는 찢지도 버리지도 못했다.
손끝에서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심장보다도 크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이동식을 기억합니다. 해시태그가 전국 네이버 실시간 1위를 기록했다. 기억은 힘이 되었고 그 힘은 세상을 흔들고 있었다. 청담동의 고급 카페. 화사한 조명이 내려앉은 유리 테이블 위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얘 근데 너 그 기사 봤어? 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은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다. 그 전단지 아줌마 민경이랑 똑같이 생겼던데 진짜야. 세 사람의 시선이 조금 늦게 들어온 민경에게 향했다. 그녀는 샤넬 백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기사 같은 거 다 조작이에요. 어르신이 치마에 기운이 있으셨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죠.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전염되지 않았다. 그 주 오후 한 뷰티샵 VIP 라운지. 민경은 예약했던 피부 관리를 위해 들어섰지만 직원은 멋쩍은 얼굴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기계 점검 중이라. 민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근데 저번에 예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직원은 시선을 피하며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다. 집으로 돌아온 민경은 SNS에 올렸던 셀카에 달린 댓글을 읽었다. 이 얼굴이 그 아버지를 버린 얼굴 명품으로 감춘 인간성. 당신 자식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녀는 화면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라이프스타일 모임. 민경 씨 당분간 모임 안 나와주는 게 좋겠어요. 그 한 줄에 민경의 눈에서 서서히 빛이 사라졌다. 다음 날 그녀는 백화점 식당가에서 우연히 지현과 마주쳤다. 지현은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돌리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닫히는 문 너머로 민경은 중얼거렸다. 나 나쁜 일 한 거 없어. 우리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엔 더 이상 완벽한 사모님의 얼굴이 없었다. 그날 밤 민경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소파도 조명도 커튼도 모두 고급스러웠지만 그 속에 앉은 그녀는 텅 빈 공간 같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다 가짜야. 다들 위선자야. 그 노인 하나 때문에 내가...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조차 설득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동네 마트 앞에서 한 아주머니들이 수군댔다. 저 사람... 그 민경이래. 맞아, 뉴스에 나왔잖아. 부모 팔아 명품 산 여자. 민경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세상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검정 정장을 입은 재호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해. 그는 핸드폰을 들어 홍보 대행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 하나 써줘요. 아버지의 정신 이상 그걸 이용해 우리를 매도했다는 식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돈은 내가 책임질게. 최대한 빨리 퍼뜨려. 그날 오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노인 학대 알고 보니 치매 의심자. 아들의 눈물 아버지가 날 몰라봅니다. 기사에는 재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버지는 요즘 현실과 과거를 자주 혼동하십니다. 저희 가족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댓글엔 동정 여론이 쏟아졌다. 역시 진실은 반대일 수 있네. 늙어서 자식 욕하지 맙시다. 하지만 그날 저녁
노인복지센터 내부에서 한 간병인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다. 그 어르신 너무 또렷하세요. 매일 신문 읽고 뉴스도 분석하시는 분인데 며느리랑 아들이 버리고 간 거 전부 저희도 봤습니다. 그 글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공유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재호는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도대체 누가 입을 못 막은 거야? 그때 그의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내일 회의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중 한 분이 손절 의사를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TV에서는 부친 이철수가 촬영한 영상이 다시 한번 보도되고 있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내 인생을 건넨 자식에게 이렇게. 그 영상 속 아버지의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냉정한 진실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재호는 맥주를 들이켜며 중얼거렸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야. 우린 그저 잘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요양원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철수는 책상 앞에 앉아 한 장의 USB를 조심스레 꺼냈다. 이제 끝장을 봐야지. 그가 USB를 들고 요양원을 나서려는 순간 간호사 윤정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이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을 다시 내 손에 쥘 시간이야. 그날 오후 서울 시청광장 앞 기자들과 시민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한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단정한 셔츠에 구겨진 바지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또렷했다. 내 이름은 이철수입니다. 몇 달 전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이곳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현장이 일순 조용해졌다. 그는 USB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에 담긴 건 내가 직접 녹음하고 수집한 그들의 대화와 행동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아버지, 그 집문서 오늘 내일이라도 치매 올 것 같은데 그냥 정리하자. 신문엔 부고 올리면 끝이야. 누가 알아보겠어. 현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겼다. 영상이 끝난 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저는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묵직하게 기자들의 가슴을 때렸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바뀌었다. 충격 노인 학대 실태 폭로.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유기. 이철수 씨 용기 있는 공개 증언에 시민들 지지. 여론은 급변했다.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재호와 민경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거세졌다. 다음 날 재호가 출근하던 회사 로비.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오늘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임원진 결정입니다. 그는 멍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재호 씨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고 무거운 빗방울이 회색 아스팔트 위로 부서지듯 떨어졌다. 서울역 인근의 후미진 골목 쓰레기 더미 앞에 한 남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이철수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그 모습을 향해 다가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남자, 이재호, 그의 아들이었다. 재호는 비에 젖은 음식 찌꺼기를 손으로 뒤적이고 있었다.
누더기 같은 옷차림 굶주림에 떨리는 손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 재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와 아들, 상처와 죄. 아, 아버지. 재호는 입술을 떨며 일어섰다.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다. 비가 머리를 적셨고 얼굴에 흙탕물이 튀었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조용히 우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 우산을 천천히 접었다. 비는 누구에게나 내리지만 모두가 젖어야 하는 건 아니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몰라. 내가 왜 요양원에 갇혀야 했고 왜 모든 걸 잃어야 했는지도. 재호는 흐느꼈다. 정말 미쳤었어요. 민경 말만 듣고 아버지를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철수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젠 말로 회복되지 않아. 그는 등을 돌렸다. 비 속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재호는 땅에 주저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그 장면은 길가의 사람들,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남았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방송 뉴스에서 한 장면이 짧게 보도되었다. 최근 노인 요양원 횡령 및 감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자녀가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쓴 민경의 모습을 비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경찰차에 타고 있었다. 반면 이철수는 공청회장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노인보호정책 개선 관련 토론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기자들은 물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이유는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만으론 인간의 욕심을 막을 수 없단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술 한 잔을 따랐다. 여보,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작은 한숨. 그의 눈엔 눈물이 맺히었다. 다음 날 이철수는 재판장에 직접 출석했다. 민경과 재호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다. 노인보호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및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합니다. 재호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철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유리처럼 투명했고 그 속엔 더 이상 부정도 분노도 기대도 없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철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건 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도 그랬던 거예요. 그 대가는 이제 그들 몫입니다. 그 순간 법정 복도 끝 어딘가에서 문 하나가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리를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 같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진 공원 한가운데 낡은 벤치 위에 이철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노란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딸 민경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와 면회 요청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미 몇 번 거절했다.
하지만 오늘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면회 대신 그녀가 어린 시절 자주 뛰놀던 공원에서 혼자 기다리기로 했다. 바람이 잦아들 무렵 멀리서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왔다. 짙은 회색 외투 훨씬 말라진 체구 한때 당당하던 눈빛은 어디론가 사라진 민경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없이 벤치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그의 시선은 멀리 아이들이 노는 그네를 향하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단 말 너무 늦게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도 않더라. 그녀의 눈이 떨렸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던 민경이 입을 열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저도 이제야 무서워져요. 근데 왜 그땐 안 무서웠니?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밤의 분노와 억눌린 울음이 묻혀 있었다. 민경은 고개를 숙였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조금 더 멀어졌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너희가 죽인 건 내 신뢰야. 그리고 그는 편지 봉투를 벤치에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뒤를 부르려 할 때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민경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다시는 네 변명부터 꺼내지 마라. 그리고 그는 뒷모습을 보인 채 천천히 떠났다. 그녀의 손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바람만이 스쳐갔다. 민경은 벤치에 혼자 남겨진 채 손에 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녀는 가만히 일어나 아버지의 뒷모습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갔다. 아버지, 그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철수는 멈춰 서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높아졌고 한순간 눈물이 터졌다. 그 사람들이 자꾸만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날 방패로만 썼고 정말 그땐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엔 눈물이 없었고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죽여야 했냐. 그 말에 민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어머니 장례식 날 내 손을 잡고 울던 네가 3개월 뒤에 어떻게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었니? 그건 주현이 아빠가 네가 안 했다면 그 사인 누구 손에서 나왔겠니? 그는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변명하지 마. 내가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도 미친 사랑은 한 번도 한 적 없어. 민경은 울며 고개를 흔들었다. 저도 그땐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킨다는 내 말 한마디가 사람 하나를 7년 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거라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처형이야.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 그럼 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죠?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란 건 받으려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 그건 이미 모든 걸 놓은 자에게 그저 따라오는 거지.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민경은 울며 땅을 치다가 손등 위로 떨어진 햇살 한 줄기에 숨죽여 흐느꼈다. 그는 낡은 건물 앞에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이철수를 보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네가 꽤 끈질기시네요. 이철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윤상우. 내가 늙었다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나 보군. 윤상구는 어깨를 으쓱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아버님. 약한 사람은 보호받기보다 밀려나야 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나를 팔아넘기고 집을 팔아먹고 가짜 사망신고까지 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날카로웠다. 윤상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뭘 알겠습니까? 세금 빚 투자 실패 회사 부도. 그걸 막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 희생이 한 사람의 인생인가 이철수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여기 네가 내 서명을 위조한 문서. 여기 내 집을 너 명의로 넘긴 등기 서류. 그리고 병원 CCTV. 네가 날 맡기던 날 그 눈빛 잊지 않았다. 윤상우의 담배가 손에서 떨어졌다. 이건 법정에서 말해. 그게 변명이 될지. 그는 천천히 뒤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한때는 네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기생충이었다. 윤상우는 숨을 헐떡이며 두 손을 덜덜 떨었다. 그의 눈앞에 지금껏 숨겨왔던 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뉴스 속보는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울 XX구 요양원에서 노인을 고의로 유기한 가족이 재산 탈취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철수 씨 77세로 밝혀졌으며 가해자는 그의 친아들과 며느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흑백으로 처리된 얼굴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인물들. 하지만 익숙한 이웃들은 그들을 단박에 알아봤다. 아니, 저 사람이었어. 맨날 아버님 자랑하던 그 사람이 세상에. 어쩐지 요즘 잘 나가더니 경찰서 앞 수십 대의 카메라가 윤상우와 강미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되는 모습을 담았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아버지를 고의로 요양원에 유기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재산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는 없습니까? 그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한편 SNS에서는 이철수의 영상이 퍼지고 있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의 삭막한 복도를 걷는 모습,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짧은 자막.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좋아요.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댓글란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할아버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진실입니다. 다음 날 국회의원 한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령자 인권 보호법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이철수는 조용히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입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었다.
조용한 조사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세대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간신히 마주쳤다. 이정훈은 한껏 야위고 눈밑이 짙게 꺼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이철수는 말이 없었다. 그저 손등의 주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잠깐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업만 회복되면 곧바로 아버지를 모시러 가자고 미진이랑 얘기했었어요. 그의 말은 숨이 찬 듯 갈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편해졌고 익숙해졌고, 그러다 아버지가 사라졌으면 더 쉬워질 거라고. 그 순간 이철수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래, 너희는 늘 그랬지. 처음엔 잠깐 그러다 어쩔 수 없었다. 결국엔 없어도 된다. 그는 조용히 컵을 들어 입에 가져갔다. 물은 식었지만 말보다 더 많은 무게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금이라도 다 돌이킬게요. 이정훈은 탁자 밑으로 무릎을 꿇었다. 딱 한 번만 아버지. 이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널 키운 이유가 이런 무릎을 보려고였을까. 이정훈의 어깨가 떨렸다. 넌 사과하는 법은 배웠지만 책임지는 법은 아직 모르는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다. 잠시 멈추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널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문이 닫히고 조사실 안엔 무릎 꿇은 남자만 남았다. 조용한 울음이 천천히 공간을 채워나갔다. 한적한 병원 복도. 퇴원 수속을 마친 이철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아버님. 익숙하지만도 낯설어진 목소리가 등을 쳤다. 이철수가 천천히 몸을 돌리자 김미진이 서 있었다. 단정한 차림하지만 화장이 묽었고 눈 밑엔 붉은기만 가득했다. 시간 좀 괜찮으세요? 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작은 정자에 마주 앉았다. 미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사실 전 아버님을 미워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좋아한 적도 없었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처음 정훈 씨랑 결혼했을 때 전 막연하게 기대했어요. 이런 가족은 틀림없이 따뜻하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하지만 아버님이 집에 계시면 항상 공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말수가 적으시고 표정도 굳으시고 그게 어린 저에겐 무서운 벽 같았어요. 이철수는 가만히 정자를 둘러보았다. 그래서 벽을 부수는 대신 넌 돌아섰지. 네, 넌 참 똑똑했어. 말도 잘하고 사람 마음도 잘 읽고. 하지만 사람 버리는 법도 익숙했지. 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전 익숙해졌어요. 없으면 편하다는 생각에. 돌이키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지금은 왜 왔니?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에서 얇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훈 씨가 밤마다 쓴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적더라고요. 노트는 작고 표지도 달아 있었다. 이철수는 받지 않았다. 그저 그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전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아버님이 조금은 편해지셨으면 해서요. 우리랑은 연을 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아버님 자신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철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서는 누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려보내는 거란다. 그의 눈껜 언뜻 빛이 감돌았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햇살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조용한 새벽 작은 원룸의 커튼 사이로 연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이철수는 조심스레 눈을 떴다. 어젯밤엔 깊은 잠을 잤고 악몽도 꾸지 않았다. 아침 공기가 의외로 상쾌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무얼 해볼까? 예전이라면 이 시간쯤 약 복용과 텔레비전 소리만 그의 하루를 채웠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그는 근처 복지관의 어르신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다. 책을 읽는 게 그토록 어렵고 재미있는 일이었는지 이제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곳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말이 빠른 할머니 낭독하다가 울먹이는 할아버지, 그리고 송을씨로 자신의 감상을 꼭꼭 눌러 쓰는 80 넘은 친구도 있었다. 그들과 마주 앉아 책을 나누는 시간이 그에겐 작은 축복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것도 사람 사이의 온기구나. 그는 모임이 끝난 후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꺼냈다. 페이지 한 구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분노는 끝났다. 남은 건 나 자신을 회복하는 일뿐. 그 문장을 쓰자 그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도서 모임이 끝난 후 이철수는 자연스럽게 한 노인의 옆에 앉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박춘배라고 소개했다. 이 선생님, 오늘 책 읽으시는 목소리 참 좋았습니다. 오래된 DJ 같달까요? 그 말에 이철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칭찬이 따뜻하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DJ라. 나도 젊을 땐 음악 참 좋아했죠. LP판도 많이 모았었고. 그럼 다음번 모임 때 함께 음악 이야기나 나누어 봅시다. 그 날 이후 둘은 점심을 함께 먹었고 하루에 한 번은 전화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낯선 이와의 관계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그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또한 그는 복지관에서 작은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다. 처음 붓을 잡을 때 손이 떨려 선도 제대로 못 그었지만 강사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선생님 그림은 정답이 없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철수는 작고 엉성한 꽃을 그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꽃은 나야. 볼품 없지만 살아있는. 그렇게 하루하루 그는 자신을 다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며칠째 이어진 맑은 날씨. 도서 모임이 끝난 오후 이철수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이철수 씨 맞으시죠?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오래전 회사에서 한때 친하게 지냈던 후배 김영진이었다. 철수 선배 정말 오랜만이에요. 뉴스 보고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이철수는 책장을 덮으며 입을 다물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었던 수치와 분노가 다시금 꿈틀거렸다. 뭘 하러 왔나.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고 저도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철수는 조용히 일어섰다. 햇빛이 강해 눈이 시린 탓이라며 눈을 찌푸렸지만 사실은 마음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겨우 조용해졌네. 왜 하필 지금? 김영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건 그때 당신이 남긴 다이어리 복사본이에요. 책상 서랍에 남아있던 걸 우연히 찾았어요. 그 말에 이철수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봉투를 들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눈에 작은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작은 봉투. 종이의 결이 오래된 세월을 말해주듯 거칠고 빛바라에 있었다. 이철수는 조심스레 그 속에서 다이어리 복사본을 꺼냈다. 익숙한 필체, 그의 글씨였다. 2020년 3월 14일. 오늘도 사무실에서 혼자였다. 한 줄 한 줄 그 시절의 숨결이 살아났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지나쳤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잊은 줄 알았던 모멸과 고독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다. 그래도 난 믿었다. 영진이는 다를 거라고. 하지만 그는 눈을 피했다. 이철수는 펜으로 그 문장을 밑줄 그었다. 지금의 마음과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겹쳐졌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 천천히 속표지를 넘겼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이 진실을 누군가가 알아줄 날이 올까. 나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기다려온 사람이 어쩌면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조용한 방 안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그의 고요한 숨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철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전 작성한 자필 고소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제출하지 못했다. 분노가 가라앉을 때마다 용서가 어른의 길이자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날 읽은 다이어리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기다림은 그에게 지옥이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조용히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예, 이철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잊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기억 속에서 그날의 비도 이렇게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할 날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건물, 그 건물 지하에는 노숙자들이 머무는 쉼터가 있었다. 이철수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그곳의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복도 끝자락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작은 방 앞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전 아들의 모습과 전혀 닮지 않은 쪼그라든 중년 남자였다. 도윤아.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반쯤 말라버린 입술. 아, 아버지. 이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낯선 풍경을 마주하듯 냉정했다. 이런 모습이 되고서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달았나. 도윤은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목소리는 쉰 듯 끊어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그땐 내가 무슨 짓을... 미안하단 말 지금에서야 의미가 있겠냐. 이철수는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져왔다. 이건 고소장이 아니다. 하지만 이 안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이 담겨 있다. 진실. 내 어머니가 죽기 전 남긴 편지다. 그 편지엔 너에 대한 걱정과 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삐뚤삐뚤한 송을씨로 쓰인 짧은 편지 한 장. 철수 씨, 부디 도윤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아직 어리고 모든 걸 모르니까요. 눈물이 봉투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이철수는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도 증오할 수도 없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지만 너는 남은 생을 그 편지 한 장과 살아야 할 거다. 이철수는 쉼터를 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비는 이미 그치고 하늘엔 희미한 햇살이 번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시계를 꺼냈다. 그 시계는 아내가 마지막 생일에 선물했던 것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언제부턴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건 마치 그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어르신들은 장기를 두며 웃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얼마나 어둠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용서와 복수 기억과 망각, 그 모든 감정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놓아줄 준비가 된 듯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수가 이제야 나도 내 곁으로 한 발 다가서는 기분이구나. 그의 눈겐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오랜 고통 끝에 도달한 작은 평온이었다. 이른 아침 이철수는 작은 텃밭 옆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다. 어젯밤엔 별이 유난히 밝았고 그는 그 별빛 아래서 자신의 지난 날을 되짚었다. 수많은 기억들이 그를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텃밭 한켠에는 그가 직접 심은 고추와 상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사람 마음도 저렇게 자라는 걸까? 뿌리를 내리고 햇살을 받으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는 조용히 중얼렸다. 동네 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끌고 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했다. 철수는 환한 미소로 그래 잘 다녀오렴 손을 흔들었다. 이제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작은 평범함 속에서 그는 다시 숨쉬고 있었다. 낡은 서랍을 열자 다 쓴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수는 조용히 그것을 꺼내 펜을 들었다. 철수에게. 그는 첫 줄에 그렇게 썼다. 이제서야 너에게 편지를 쓰는구나. 한때는 참 많이도 미워했지. 왜 그랬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너지고 도망치기 바빴던 너를.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모든 외로움, 그 모든 분노, 그건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걸. 네가 놓친 손들, 네가 부수은 인연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단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비록 늦었지만 너는 끝내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의 손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는 편지를 덮고 조용히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조금 느리지만 분명하고 따뜻하게. 창밖으로 햇살이 흘러들고 작은 새가 창틀에 앉아 짧은 노래를 불렀다. 이철수는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에겐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